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일목균형표 관련해서 실전편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드릴 주제는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9, 26, 52 요 수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표와 연결이 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 스팬과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심화된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변곡점 찾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변곡점 찾는 것까지 제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치 자체가 9, 26, 52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랑 26, 52 이 수치가 요렇게 정해진 거는 요 일목균형표 지표를 만든 일목산인이라는 스님이 본인이 어떠한 자연적인 흐름으로 어떤 수치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적용을 한 값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자연계에서 어쨌거나 존재를 하는데 자연계에서 어떤 기간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일목산인이라는 스님이 이제 그것을 아주 깊게 고민을 해서 그것을 수치로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알려져 있고 왜 이게 깊게 9, 26, 52까지인지는 그거까지는 저도 뭐 아주 뚜렷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일목균형표에서 사용되는 요 수치가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 여기에서 어떤 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9라는 수치를 보겠습니다. 9. 9라는 수치는 전환선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쓰이냐라고 그때도 요 바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선이라는 건 9일의 기준에서 가장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나눈 값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9일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우리가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장 파동 중에서 뭐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선의 그 기본 기간의 기본 값이 되는 9라는 수치가 이동평균선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거나 지표를 활용할 때 있어서도 이 해당하는 수치가 여러 지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예.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환선, 그러니까 9, 26, 52라는 수치 중에서 9라는 수치가 이동평균선 10일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의 지표에 있어서도 10일 이동평균선을 좀 더 쓰듯이 그러니까 5일보다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좀 더 신뢰도가 있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선의 9라는 수치도 이동평균선의 10의 수치와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라는 수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6가지의 분석 요소 중에서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과 기간상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9라는 수치는 이동평균선의 1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거래를 할 때 있어서도 1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는 지표지 않습니까? 전환선도 그런 맥락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에서도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아주 단타를 하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는 3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속임수가 많습니다. 속임수. 네.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 다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항상 잡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짧은 기간값을 보다가 이게 잘못 한번 걸리면 큰 하락을 두드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동평균선으로 제가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다른 지표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속임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단타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전환선이라든지 또는 이동평균선 10일이 좀 굉장히 느린 지표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진짜 기간을 짧게 해서 3일, 5일 요런 이제 기간 값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는 시간 프레임 자체를 일봉으로 보지 않고 분봉에서 분봉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한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금 저희 리딩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너무 단타에 절여지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는 금액이 커지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멘탈 관리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뭐 손절을 하려고 해도 금액 자체가 크다 보면은 내가 헛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물론 기회가 많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요거는 폐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고 결론을 내린 걸 바탕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일 이상은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60일과 200일 선만 남겨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저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가 길면 길수록 뭐 아주 짧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겹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 기간 자체도 좀 더 넉넉하게 보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은 6 요소로 제가 뭐 파동이라든지 뭐 지지 저항 추세 요런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하게 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9, 26, 52라는 수치에서 자 26이라는 수치도 우리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26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선에 썼습니다. 기준선.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26일을 기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요거를 합해서 나눈 값이 기준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 기준선이라는 것이 2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준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물론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합쳐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일목균형표라는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봐도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표가 5가지입니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많으면 내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계속 섞여 가지고 손절의 타이밍을 쉽게 잡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9, 26, 52에서 우리가 9라는 수치는 이동평균선에서 10에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목균형표에서 26이라는 수치는 이동평균선에서 20과 부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일목균형표를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다? 이 자체가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세요. 너무 많은 기준을 이 자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예. 저도 실전에서는 그냥 선행스팬 1하고 선행스팬 2만 이렇게 띄워 가지고 보는 경우가 대다수고 나머지는 항상 6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확률적으로 높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수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이 기간이 겹치는 그 기간 숫자를 찾아내면은 그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목균형표에서 9와 26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에서 10과 20에도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조금 높은 수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목식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6, 17, 34 요런 수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6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5에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을 과연 많이 쓰냐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최대한 노이즈가 없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너무 단타를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쓸모없는 지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기간적인 수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당연히 9보다는 26을 좀 더 참고를 할 가치가 있겠죠. 그죠? 저는 최종적으로 여기 그 이동평균선 참고하는 게 60과 200을 참고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목균형표로 굳이 따지면 9, 26, 52 요 수치 중에서 52를 참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죠. 52랑 60 요거는 관계가 있는 숫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9와 26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환선을 쓰지 않고 기준선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가지 매매를 해보고 저한테 있어가지고 가장 심리적으로 타격이 덜한 매매법이 무엇이고 덜 잃는 그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일 뿐인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겁니다. 이 수치를 무엇을 선택을 할 건지는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의 매매 성향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캔들, 거래량,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 이 6요소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답에 가까운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서 기간 수치를 무엇을 볼지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6요소는 요렇게 분석을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이거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요 6요소를 할 때 있어서도 내가 어떤 기간을 쓸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맞는 걸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매매법을 제가 해봤을 때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52부터는 참고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일목균형표 수치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52와 60을 활용한 요 지금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목균형표를 기준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변곡점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지금 볼 텐데, 코스피가 지금 너무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라서, 자, 요것도 보시면 지금 이 52라는 수치를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라고 했을 때 보면, 제가 여기 지금 최저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저가를 기준으로 52라는 수치를 한번 그어 본 거예요. 그어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약간의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일목균형표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수치가 안 맞고 지금 3일 정도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도 3일 정도의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52라는 변곡을 찾기 위해서 끄어봤더니 이게 지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최고점이 3일 뒤에 발생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55일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55일이 지금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변곡 단위도 55를 단위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변곡의 수치가 조금씩 어긋나는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큰 방향성을 갑자기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일목균형표의 그 교육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제가 왜 반영을 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6요소로 충분히 쉽게 설명이 돼요. 일목균형표의 설명이 너무 어렵고 이것은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 전혀 실전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변곡점이 지금 정확하게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누적이 되는지에 대한 그 값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솔직히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뭐 보면은 최고점을 한번 찍었던 상태지 않습니까? 이란전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52를 그어 보면 52를 그어 보면 자, 고점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발생을 하죠. 그죠? 여기에 고점의 위치에서 52일 뒤에 고점의 위치가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일목균형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52라는 수치를 통해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추측을 할 수 있었던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는 유효한 일목균형표 상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맞는 경우도 많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지금 최고점을 한번 찍었다라고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쉬어가는 단계였으니까. 그러면 이때도 보시면 52를 그어보면 52를 그어보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최고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최고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변곡점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실전적이지 못한 수치라고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맞았지만 여기에서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나 맞는 부분들 이런 거를 막 종합을 해서 뭐 마디 단위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석법도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2로 하는 아주 단순한 변곡점을 찾는 방법을 해봤고 제가 예시로 들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변곡점을 찾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KCS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건데 거래량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그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이거 한번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자, 지금 보시면 요 위치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보시면 요때가 언제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거든요. 갱신했을 때인데 거래량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자, 그러면 일단 거래량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고 지금 요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힌트를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자, 일목균형표 상에 수치로 52를 한번 그어 볼게요. 52를. 자, 52를 그어보면,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여기서의 저점을 형성했듯이, 여기서도 저점을 형성한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같은 자리지 않습니까? 저점으로서, 저점. 예. 그죠? 요 상태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판단을 한 건 뭐였냐면, 여기서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여기서도 저점을 형성했으니까,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지금 1번 이후에 이렇게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상승을 3번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1번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2번에서 지금 또 저점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큰 상승을 보여줬듯이 2번의 저점 자리에서 여기서 큰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지금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해석을 일목균형표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 해석을. 자, 이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제가 캔들 거래량 2편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지금 신고가가 있으니까. 예, 신고가가 있으니까 이 자리를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일목균형표에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거래량에서도 봤듯이 이게 지금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52 변곡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예. 여기 지금 힘이 부족한 케이스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고 눌림의 자리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52 변곡에서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전의 신고가에서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언제쯤 그럼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추측해 보는 거 시간을 한번 가질 텐데 여기서 보시면 요것도 52 변곡을 가지고 한번 추측을 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큰 고점이 있고 여기서 큰 고점이 있고 앞에서 하늘색 구름이 지금 두꺼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럼 이 하늘색 구름이 어쨌거나 얇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에서 캔들이 가는 거는 구름이 얇아지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52를 그어요. 52. 자 이 52를 긋는 건 왜 긋겠습니까? 52를 긋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지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캔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쳐 볼게요. 왔다 치면은 여기에서 미래의 선행스팬 1과 2를 요렇게 그어 볼 수 있겠죠. 26일 뒤에. 맞습니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긋는다라고 앞선 그 바로 앞에 영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선행 스팬 2 같은 경우에는 52일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눈 값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죠? 최고가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최고가가 점점점 내려와야겠죠. 여기 기준에서 점점점점 최고가가 내려오겠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요렇게 52를 긋는다라는 거죠. 50, 52, 52.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52일 동안에 만약에 캔들이 요렇게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최고가가 요때부터 점점점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서 선행 스팬 2도 쭉 가다가 뭐 요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선행 스팬 1이 뭐 이런 식으로 얇아진다라고 하면 요렇게 구름이 얇아지는 순간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언제쯤 올라갈지, 구름이 언제 얇아질지를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변곡점을 찾고 어디에서 대충 들어가면 되겠다라를 라는 것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목균형표상의 변곡점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단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요소로 분석이 안 되는 경우에 한 번씩 일목균형표를 써보긴 해요. 근데 6요소로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100번 중에 한두 번 있어요. 한두 번도 진짜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6요소, 캔들 거리랑 이평, 추세, 지지, 저항, 파동이니까 그거를 하여튼 꼭 참고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기간을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면 9, 26, 52라는 수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참고할 만한 확률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변곡점을 찾는 거를 한번 예시를 한번 가지고 진행을 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좀 시청하시기에 편한 그런 영상을 하여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